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법인에 관련된 그 법인세 이론,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그다음에 자산 부채 평가라고 하는 항목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교재는 269페이지예요. 269페이지부터 시작할 것이긴 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이 전에 두 파트를 갖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죠. 물론 더 자세히 설명할 건 없긴 한데, 그래도 교재에 있는 거 혹시나 해서 제가 그 법인세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재무회계도 부가가치세도 소득세도 빼먹을 게 없어요. 다 여기 정확히 많이 알아두실수록 여기 세무 1급에서 또 여러분 업무에 또 여러분의 지식관계에 다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과 공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매입세액에 대해서 불공사항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했었던 6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랬었어요. 첫 번째로는 사업무관,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 누락나게 되면 그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부가세법 때 다 배우셨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처리해라. 세 번째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과 그 유지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의 매입세액은 다 불공제사항이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처리하라 이렇게 배웠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면세사업, 여섯 번째는 토지 관련 세금계산서들 받게 되시면 다 불공이라는 걸 배우셨단 말이죠. 자, 근데 그 부가가치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법인세법상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 처리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교재는 268페이지에 있고요. 교재에 나뉘어져 있는 항목대로 저도 나누어서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 불공사항이라는 거 금방 아시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구입, 유지 관련 매입세,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분, 매입세. 영수증은 적격증빙 아닌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매입매출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매출 전표에다 입력한다 안 한다 그런 것들로 따졌지만, 지금 여기 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공사항들 중에서도 또는 그 불공사항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얘는 매입매출전표에다 입력하면 안 되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서 매입세 공제 처리 안 하죠. 불공처럼 처리한단 말이죠. 법인세법에서는 얘네들을 갖다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자산의 원가, 그다음에 추후 송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 건물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걔를 왜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서 왜 자산에다가 더해 놓느냔 말이에요. 얘는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에게는 금액이 커. 그러니까 단기의 비용으로 다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포함시켰다가 그 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씩을 비용 처리 나누어서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자본적 지출의 뜻이니까.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추후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 것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즉시 송금 인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시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 중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즉시 상각의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즉시 상각의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면 그건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 말고요. 그냥 비용 처리한 것들은 수익적 지출들은 송금으로 다 인정해 준대요. 근데 즉시상각의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즉시상각의제는 여기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됐으니 송금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죠? 감가상각을 통해서 나누어서 비용 처리, 송금 처리로 한 게 아니라 큰 금액 자체를 아예 그냥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다 처리했는데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해 주겠대요. 대신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한도액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도액을 계산해서 해당되는 만큼만 여기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 바로 즉시상각 의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들으시니까 또 정리해 드려요. 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걸 뭘로 처리했을 때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즉시상각 의제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며 즉시상각 의제는 한꺼번에 몽창 다 상각했다는 그 의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법인세법에서는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도액 계산할 때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지 무조건 다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접대비라고 나와 있어요. 접대비도 한도액 계산을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회계 처리할 때야 다 그냥 접대비 쓰면 되지만 회계 처리하면 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그 접대비 금액에 대해서 이 법인이 접대비로 얼마까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계산해서 그거 넘어가게 되면 부인 인정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부인 계산이라는 말은 시인은 그 우아한 시를 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정해주겠다는 뜻이고요. 부인은 누구 와이프 이름이 아니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한자어를 많이 쓰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이런 관련된 그 책들이나 교재나 세법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다 한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한자 여러분 세대가 아니라서 한자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 소리 글자인 그 한자에 소리 글자만 그냥 써놓다 보니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그런 한자들 혹시나 뭐 모르면은 그냥 설명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두면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접대비도 한도액 계산한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한도액 계산하는 것을 시부인 계산이라는 용어로 법인세법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용어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시켰다가 토지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으니 얘는 그때그때 비용 처리는 송금 처리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얘는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 그때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얘기했었고 어저께 송금과 입금 설명해 드리면서 자산 처분한 금액은 무조건 다 입금이에요. 그런데 거기 송금은 뭐가 송금이에요? 장부가액은 송금이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들이 다 그 자산에 포함시켜 놨다가 처분할 때 그 금액만큼을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그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든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지출 매입세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 얘는 자산의 취득원가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송금 모두 부인하겠다. 이건 왜 부인하는 거예요? 제출해야 될 거 제대로 제출 안 해서 부인받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또 맨 밑에 건 뭐예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사업 무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은 100%다 송금 인정 안 됩니다. 그러면 세무조정하라로 뭐라고 했어야 돼요? 송금 불산입 쓰고요. 소득처분은 어떤 거시기한테 갔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수업을 하시면서 지금 시간상으로는 72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일하고 오셔가지고 저녁에 또 이렇게 공부하고 몸이 엄청나게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두 마리 토끼를 쫓을 때는 몸은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감당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셔야지 미래가 그나마 환하게 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오늘 노력을 하세요. 그러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플랜, 계획을 잘 짜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뭘 준비하면 더 좋을까? 제가 30대 중반에 그 시험을 보게 됐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를 따졌을 때 나이를 몇 살이 됐든 간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목표 이런 게 없다면 그 사람은 나이 든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내일의 목표가 있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청춘이나 다름없답니다. 여러분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그런 얘기도 하기는 했었는데, 쓸데없는 얘기 같긴 하지만 이 지식을 갖다가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아 보여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더 높은 목표를 자꾸 찾으세요.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파트에는 얘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던 건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실제 발생한 것만 송금 산입해준다고 했었죠. 실제 발생한 금액 넘어가는 거는 뭐다? 송금 불산입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근데 실제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얘가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면 3분의 1만큼만 송금 산입, 그 다음에 3분의 2는 송금 불산입 시킨다. 여기 딱 명시해 놓은 거예요. 요게 법인세법의 법전에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본 거 다 있어요. 여러분이 법전을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세금과 공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좀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그 불공사항에 대한 거를 갖다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자격시험 보실 때도 실무에서도 부가세 하시잖아요. 그럼 부가세에서 불공사항 다시 한번 복습하신 거고요. 제가 꼭 외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부가세에서 불공 처리하는 것들을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왜 그런 건지도 또 한번 들어보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래대로 순서대로 나가서 269페이지 보시게 되면 손익의 귀속 연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봐요. 올해가 2022년, 그러면 내년은 되게 어렵죠. 내년은 몇 년도예요? 2023년도겠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귀속연도는 있잖아요. 귀속연도가 2022년도인 것과 12월 법인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귀속연도가 2023년도에 속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귀속연도가 어떤 연도에 해당되는지 이걸 따지는데,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앞에서도 법인세 특징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게 그 귀속연도를 갖다가 따질 수 있는 구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본 원칙은 입금과 송금의 귀속 사업연도, 그 법률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 또는 실현주의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갖다가 대응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다음 파트에서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앞에 있는 용어 때문에 귀속연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걸로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기부금 지난번에 설명했었거든요. 자, 기부금을 지금 냈어요. 물론 송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이에요. 근데 이 지불수단이 현금으로 냈을 때와 이 기부금을 어음으로 냈을 때 이해가 같겠느냐는 거죠. 자, 현금으로 낸 날짜는 예를 들어서요, 여기 12월 15일 날 기부금을 현금으로 냈어요. 그러면 재무회계로 처리했을 때는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자, 요 기부금 올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 의무, 지금 관리가 넘어갔잖아요. 돈 줬잖아요.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기부금은 지금 2022년 12월 15일 날 기부금을 현금으로 냈을 때는 지금 이 귀속연도가
2022년도이므로 이 기부금은 2022년도에 송금으로 인정받아서 법인세 계산할 때 포함시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어음으로 줬어요. 똑같이 12월 15일 날 어음을 발행해서 기부금을 냈는데 어음이라는 것은 지급 일자를 기록할 수 있죠. 지급 일자가 언제냐면 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귀속용도가 지금 나뉘고 있죠. 이걸 만약에 이런 법인세법에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란 용어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면 어음으로 여기 줬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차변에 기부금 쓸 것이고 대변에 미지급금 쓰겠죠. 그죠? 근데 기표가 된 재무 회계 처리가 된 날짜는 2022년 12월 15일이니까 비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2022년도 귀속연도에 기부금으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법인세를 모르면. 근데 여기 법인세에서는 이렇게 발생주의가 아니라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 그랬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음을 발행했을 때 실제로 얘가 지금 지급이 된 상태예요?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죠. 언제 지급이 돼요? 15일 날 되죠.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2022년도 12월 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1월 15일인 2023년 다음에 귀속연도에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를 갖다가 좀 더 빨리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을 지출했을 때 그때가 귀속 시기예요. 그러면 구분하기가 되게 더 쉬워지죠. 이때 돈 나갈 테니까 여기 현금으로 기부금을 12월 15일 날 내게 되면 현금 나갔으니까 이때 송금이고요. 그 다음에 어음으로 지급했을 때는 이때 지급할 거 아니겠어요? 이때 2023년도가 귀속 시기가 되더라. 뭐에 근거를 했을 때?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것을 적용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이해할 때는 현금주의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자산의 판매, 자산을 판매하는데 여기 권리 의무 확정주의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재고자산인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우리 부가세법에서도 재화 인도한 날이 공급시기였었죠. 여기 법인세법에서도 재고자산을 인도한 날이 귀속시기예요. 오케이? 자, 뭐 이건 어려운 용어 아니죠? 그 재고자산을 갖다가 인도한 날이 귀속시기다 얘기하는 거고, 시용 판매한 날 이거는 우리 부가세법에서도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부가세법에서도 공급시기라고 배웠었죠. 그죠? 법인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용 판매를 했는데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귀속 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시용품을 갖다가 12월 15월 있으면 15일 날 시용품을 발송을 했어요. 근데 이 구매자가 그 구매를 구입 의사를 밝힌 날이 그 다음에 2023년 1월 15일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 판매된 것에 대한 판매는 사업 수익이니까 수익 귀속연도가 2022년도가 돼야 되겠어요? 2023년도가 돼야 되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용어조차도 벌써 우리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 부가세법에서 다 배웠던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구구절절히 또 설명하지 않더라도 한마디만 해도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위탁매매. 위탁매매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죠. 똑같은 차원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판매한 날이 지금 받은 날은 2022년 12월 15일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실제로 판매한 날은 수탁자가 2023년 1월 15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귀속연도가 똑같이 2022년도겠어요? 2023년도겠어요?
2023년도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22년도 12월 15일 날 지금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재고자산을 맡겼어요. 그리고 결산하는 12월 31일까지 수탁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어. 언제까지? 12월 31일 결산하는 시점까지. 그래서 지금 수탁자한테 재고를 갖다가 얼마씩을 맡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100만 원으로 해야지 금액이 있어야지 생각하기가 좀 편하죠. 100만 원어치를 갖다가 맡겨놨는데 지금 수탁자가 갖고 있는 이 재고자산은 우리 재고에 포함시킵니까? 판매한 것으로 봅니까? 수탁자가 갖고 있는 건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에다가 지금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2023년 돼서 결산 끝났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거 재고자산 2023년 1월 15일 날 판매가 됐는데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판매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 결산 벌써 끝났다면 지금 결산서상 손익계산서 당기순이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럼 그걸 그냥 나 몰라라고 만세 불러?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을 하는 거예요. 세무조정할 때 위탁자가 맡겼던 재고자산이 팔렸죠. 그럼 세무조정할 때 당기순이익에다가 팔린 이 제품 위탁자가 맡겨놨던 그 수탁자가 판매한 그 금액 100만 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포함시켜야겠죠. 그죠? 판매 금액 100만 원을 갖다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 산입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당연히 문제, 귀속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무에서도.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또 실무에서 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위탁 판매 맡기는 이런 업자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거래처들한테 그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못 받았거나 늦게 받았거나 결산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세무조정할 때 입금산입 수익금액에 대해서 입금산입 항목으로 수정해주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얘가 왜 필요한지 조금 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그 이외 자산이라는데 이 부동산 여기 재고자산 이외 모든 자산은 그 귀속 시기 날짜를 갖다가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다음에 인도일, 그다음에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귀속 시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더란 말이죠. 이해가 됐죠? 되게 뭐가 돼?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가 건물을 갖다가 우리 고정자산이죠. 얘를 갖다가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건물을 매각해서 돈을 갖다가 받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입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장부가액은 송금, 차익은 우리한테 등등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대금 청산한 날짜가 2022년 12월 20일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2023년 건물 팔았으니까 빨리 등기해야 되겠죠. 2일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인도일 실제로 인도한 것은 2023년 1월 10일이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얘를 사용한 거 2023년 1월 15일이었다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날짜를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구분하는데 헷갈리지는 않으시겠죠? 날짜도 모르는 건 아닐 테니까. 자,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아파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아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처음에 거래할 때 돈 한꺼번에 다 받아요? 아니면 계약금부터 받아요?
그러면 계약금 받아야 되죠. 그럼 계약금 받으면 그 집 내 거예요? 아니죠? 자, 보통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 먼저 거래가 돼야 되고 금액이 워낙에 지금 큰지라 대부분은 중도금이라는 걸로 중간중간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럼 중도금 냈으면 내 건가요? 내 거가 되는 게 어떤 시점이에요? 잔금을 다 줘야 내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다 줬다고 내 건가요? 증빙서류 아무것도 없잖아. 돈만 줬다 뿐이지 계약서상으로. 지금 내 거가 됐다는 그 등록이 국가기록센터에 기록이 안 돼 있어.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돈 냈으니까 내 건 맞는데 지금 당장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자료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취득세 내는 건 아시죠? 등록세 내는 것도 아시죠? 등록세가 뭐예요? 등록세를 왜 내요? 아니, 등록세 왜 내니까요? 내라니까 내는 거예요? 아휴, 저희 등록세라는 건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등기부등본 같은 거 많이 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이 자산은 누구 겁니다라는 소유를 갖다가 국가가 기록하는 그 기록 등등에 해놔야지 언제 어디서 간에 이게 누구 거라고 공시가 되든지 자료를 해서 찍어주든지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내 거라고 내가 관리해? 그럼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 기관이 여러분의 재산이라는 걸 기록하고 관리해주고 그 시스템에 등록해놓고 관리해주는 거기에 대한 대가예요. 그게 등록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누구 거다. 얘는 정보가 그 자산의 정보가 뭐뭐다 다 나오잖아.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뭐 임야, 노후 할 것 없이 다 나오죠. 그런 기록들을 관리해 주는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대금 청산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하나 찍어봐요. 어떤 날짜여야지만이 내 거라고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날이 상대방한테 완전히 팔았다. 사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거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언제냐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고요. 곤지 씨가 한번 선택해 볼까? 소유권 이제 등기가 되면 그래 이제 확실히 낼 거야. 따지면 있잖아요. 이 네 개 중에서 아무거나 돼도 다 여러분 거 된 거예요. 그런데 날짜가 좀 다르잖아. 지금 이 날짜들 법적으로 다 따지게 되면 다 여러분 거라고 증명돼요. 당장 제시할 게 없는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네 가지 벌어지는 날들 중에서 제일 빠른 거라 그랬잖아요. 자, 시험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론상으로 물어볼 때 재고자산 이외에 자산을 갖다가 귀속 연도를 설정할 때 대금 청산일은 며칠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며칠. 이걸 네 개를 다 줬어요. 그러면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 중에서 어떤 날이 귀속 연도로 결정되는 날입니까? 이걸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어떤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로 되겠죠. 왜? 네 개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다음에 인도일, 사용 수익일 요거를 갖다가 구분해서 여러분이 암기까지는 아니고 이해만 해도 돼요. 이거는. 그죠? 왜? 여러분이 아파트 부동산 거래할 거 순서대로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자, 우선 건물 사면 우리 대금 청산일, 대금 잔금을 다 지급해야지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대금 청산일. 그죠? 대금 청산하고 나서 이제 내 거라는 거 등기해놔야 되겠죠? 그럼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 말은 길지만 그냥 등기일 이렇게 생각하시셔도 되겠죠? 그죠? 자, 이전 등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살고 있어. 아직 안 줘. 그럼 내가 막 들어갈 수 있어요? 나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팔았으니까 또 어지간해서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거기 인도일 그 부동산을 내가 온전히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도까지 했는데 얘를 그냥 빈 집으로 계속 나누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편적으로 대금 청산하기 전에 내가 그 부동산에다가 지금
여기 뭐라 그럴까 매장이라고 하나 생각하시고요. 돈 내가 다 지급하고 중도금이 잔금이 줄 테니까 난 요거 먼저 지금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내가 며칠까지는 먼저 사용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건물주가 양해를 오케이 해준다 그러면 대금 다 청산하기 전에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기 전에 그런 날짜 전에 매장을 갖다가 오픈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그 장사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계약 관계는 그 건물주하고 그 둘이 그 의견만 맞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사용해서 사용 수익일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대금 청산을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든지 인도일이 된다든지 사용 수익일이 된다든지 이 네 가지 날짜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그 귀속 연도로 확정이 된다.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란 얘기예요. 내용은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부동산 거래하는 걸로 그 용어들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용어가 꽤 많죠? 이거 위에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산을 판매를 하는 건 똑같은데 할부 판매를 한 경우에요. 자, 기본적으로는 여기 단기 할부 판매가 됐든지 장기 할부 판매가 됐든지 원칙은 뭘로 하겠다? 조금 전에 재고자산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인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가 원칙이에요. 어디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요. 그런데 거기 회수기일 도래 인정기준 보통 그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는 계약서 상에 매달 며칠날 일정한 날짜마다 얼마씩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고 불러요. 보통 뭐 매달이 될 수도 있고 분기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년마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계약서상에 계약하기 나름일 테니까요. 그래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인정을 하겠대요. 어디에서는 법인세법에서 재무에게 이렇게 회수기일 그 도래 기준으로 그 회계 처리를 해놨다면 그걸로도 인정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인도 기준이 원칙이나 신고 조정 항목으로서 여기 회수기일 도래 기준도 적용해도 인정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법인세법도 어지간해서는 기업회계 기준을 많이 준용하고 그쪽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더 법인세법 세법은 있잖아요. 수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야당이 그러니까 세법 하나 고치려 하면 법을 하나 고치려 하면 어디를 거쳐야 돼? 무지하게 높은 야당이라는 선을 갖다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얘 세법을 잘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보게 되면 법인세법은 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조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행령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례법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법을 규정하지 않고 거기에 시행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거기 해당되는 것들 있죠. 그런 중소기업 감면법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기가 좀 쉬운 것들로 많이 고쳐놓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보시게 될 세 공제라든지 세 감면이라든지 해당되는 그 서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하튼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수기일 도래 신고조정으로서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용역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얘는 제가 미리 한번 여기 정리를 해놓고서는 나중에 실기할 때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법인 기준으로 해서 법인의 수입금액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매출액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입금액 항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 재화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상품, 제품이잖아요. 또는 아까 얘기했던 유형자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매각, 판매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걸 판매하게 되면 법인의 수익금액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산 그러면 우리 재화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법에서 또 이게 또 뭐 있었어요? 우리 용역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대표적인 것으로 나오는 게 건설이에요. 우리 부가세법에서 건설과 관련된 것들은 용역으로 구분하기로 했었죠. 아, 기억 안 나요? 복습해야 돼? 자, 기억 나시는 분서 재화 용역 구분하는 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자, 보통 우리 부가세법에서요, 재화 어떤 게 재화예요? 간단하게 상품이나 제품 이런 것들 재화의 말 뜻은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을 우린 재화라고 불러요. 물론 이 재화에는 우리 무형자산 있죠? 무형자산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여기 재화에 해당되는 거 구분, 여기서 좀 포커스로 얘기할게. 용역,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라는 것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건물인 거예요.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매악이 아니라 매각하게 되면 얘는 재화로 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갖다가 임대하게 되면 얘는 뭐라고 본다? 용역이라고 봐요.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얘하고 똑같이 무형자산도 매각을 하게 되면 얘도 똑같이 건물하고 똑같아요. 재화로 봅니다. 근데 무형자산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 임대해주게 되면 사용권을 갖다가 얘는 용역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건물에 대해서 매각했을 때는 재화, 임대했을 때는 용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자, 이런 기본적인 바탕 안에서 용역을 제공하는데 건설공사는 다 용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회사에서는 건설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장기간에 걸쳐서 건물이 지어질 경우 그 귀속연도에 입금으로 또는 송금으로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뭐에 따라서 계산하느냐면 얘는 시험 문제 출제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항목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공사 수익. 자, 우선 용어부터 설명하게 되면 건설, 제조 또는 기타 용역, 예약 매출도 포함해서 뭘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작업 진행률로 계산하세요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사 수익. 공사 수익은 올해 얼마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 작업 진행률은 뭘 따져야 되는지, 이것도 하나하나 구분을 해 보셔야 되겠죠. 간단한 예로 계산을 제가 해 볼 테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틀을 딱 익혀 놓으시고, 공사 진행, 보통 재무회계에서는 얘가 중급 회계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산 세무 2급 정도 배울 때는 그 회계인데 실무 전산에 해당되는 걸 주로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론 회계 배울 때는 중급 회계에서 이 건설 용역에 대한 수익 계산하는 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단 말이죠. 이유는 왜요? 주변에 건설업 하는 곳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인 경우 특히나 1년이 넘어가는 그런 건설 진행 과정에 있는 수익금, 입금과 송금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또는 재무회계에서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그 해 매출액, 법인세법에서는 수익금액 계산하는 게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여기 첫 번째 공사 수익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 수익 금액을 제가 여기다가 100만 원 다 써놓을까? 어떤 게 칸이 많이 남지?
요거 요거 지울게요. 그냥 나중에 다시 쓰면 되니까. 여기서 용어 구분하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머릿속에 딱 새겨놓으세요. 이게 핵심이니까. 자, 공사 수익이랄 때 공사 수익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우선 계약 금액 곱하기 작업 진행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계약 금액을 지금 이렇게 1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 밑에다가 작업 진행률을 구할 때는 총 공사 예정비, 총 공사 예정비는 지금 그 건물을 질 때 얘가 100만원짜리를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돈만 받고 거기 들어가는 원자재 값은 없겠어요. 인건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느냐면 80만원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를 갖다가 진행이 됐느냐? 여기 현재 총 공사비 누적액 발생한 거겠죠? 발생한 금액은 현재 얼마가 발생했다? 60만원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60만원을 80만원으로 나누게 되면 진행률 얼마라고 나오겠죠? 그죠? 진행률 거기에다가 그때그때 곱하기만 하면 그 귀속연도의 수익금액이 얼마다, 입금이 얼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별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계산하는 거는 지금 종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완벽하게 한번 계산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 수익 금액, 계약 금액하고 총 공사 누적비하고 그다음에 총 예정비하고 이런 것만 구분하면 그 해의 매출액이라든지 입금 계산하는 건 하등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새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만 계산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몰라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는데 저는 옛날에 요거 할 때 처음에 배울 때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제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2021년 여기는 2022년 여기는 2023년 자 여기다가는 공사 계약 이건 100만원짜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총 공사비 총 공사비는 지금 80만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공사 진행률을 갖다가 그때그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2021년 2022년 2023년 자 이제 원가가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공사 진행했을 때 2021년에는 건물을 갖다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금 많이 발생했네요. 40만원이 발생했고 여기는 30만원이 발생했고 여기에는 10만원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에 매출액, 입금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2021년에 발생한 공사 진행률을 알아야 공사 계약 금액에다가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80만 원에 지금 40만 원이 지금 공사 비용이 발생을 했으니 50%가 발생했죠. 그죠? 그러면 계약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100만 원이었죠. 그러면 공사 계약 금액 곱하기 진행률은 50%니까 21년도에 인식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매출액은 50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계산하래요. 두 번째 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는
지금 총 공사비가 지금 누적된 것 얼마가 발생했어요? 총. 얘는 1년 끝났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가세법에서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이 2022년도에 공사율을 계산할 때에는 요 두 개를 총 발생 누적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를 다 합치는 거예요. 두 개 다 합치면 얼마예요? 70만 원이죠. 그죠? 70만 원인데 총 공사비는 얼마예요? 80이죠. 그럼 70만 원 나누기 80 하면은 80만 원 하게 되면 진행률이 몇 퍼센트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75% 나왔다고 치고 계산해 볼까? 계산 0.87? 875? 자, 두 번째 거 공사 진행률 한번 해볼게요. 2022년 공사 진행률은 전체 공사 발생 예상 비용이 80만 원이었죠. 근데 두 개 합치니까 누적 공사비 총 나가온 게 70만 원 이렇게 나왔죠. 그럼 나눠지게 되면 공사 진행률은 몇 퍼센트 나온다고요? 87.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공사 진행률을 공사 계약 금액에다가 곱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가 나와요? 금액은 여기 100만 원 곱하기 87.5% 하게 되면 87만 5천 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앞에 공사 수익으로 매출액으로 인식한 금액은 얼마를 인식했어요? 50만 원은 인식을 했죠. 그러면 2022년도에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7만 5천 원이 입금이 되든지 아니면 매출액이 되든지 공사 수익 금액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이 법인세법에서 용역에 대한 입금, 용역에 대한 수익 금액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37만 5천 원 이렇게 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나머지 금액이 되겠죠. 그럼 12만 5천 원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매출액이고 얘는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럼 그때 재무회계에서 그 해에 인식해야 될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별반 어렵지 않게 간단하죠. 근데 교재에서 설명한 건 되게 복잡해요. 결국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저기 여러분 그 교재 270페이지 보세요. 그거만 꼴랑 써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그거 따로 계산 문제 따로 이해 따로 이러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교재에 대한 내용들 읽어보면서 되게 복잡하고 정신없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더란 얘기죠. 더군다나 실기하게 되면 실기할 때 이런 내용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입력만 하면 다 계산이 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걸 뻔히 알면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써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요 나름대로 중급 회계에서 난이도가 좀 있고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들이라는 거 기본적인 틀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 지워도 될까요? 자, 그래서 용역 제공에 대한 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용역 제공에 대한 공식하고 내용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소기업 법인이 수행한 1년 미만의 건설 있죠. 이 중소기업이 1년 미만 건설은요 인도 기준으로 그냥 처리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네요. 인도 기준일이 귀속 연도입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들은 자, 일반 이것도 그냥
한번 듣고 좀 차이가 있는 거긴 한데 재무회계하고 구분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첫 번째, 이자 수익. 일반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 식이 있죠. 그거 그대로 준용하겠대요. 법인세법도 이자 소득에 관한 한 소득세법에서 얘기했던 이자 수입식이 대부분은 보통 약정일이 있으면 약정일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세법에서 이자의 수입 시기는 실제 받은 날이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얘네 약정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에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날짜가 수입 시기예요. 그런 거 해약했다면 해약했을 때, 해지했다면 해지했을 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얘기고요. 하나 특이한 것은 선수이자 받은 거 인정한다 안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이 선수이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 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이자는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먼저 받아놓은 거죠. 그죠? 즉 부채 성격이란 말이죠. 부채란 말이죠. 부채이다 보니까 얘는 입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반해서 금융업인 경우에는 귀속 시기가 무조건 실제로 돈을 받은 날 수입 시기예요. 그 다음에 선수이자는 수익금 얘도 마찬가지로 입금에서 제외입니다. 선수이자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거기 선수이자는 미리 받은 거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미수이자 아직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재무회계에서 기록을 해놨다면 걔는 인정하겠다. 근데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걔도 제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이한 거는 요 녀석이에요. 선수이자. 선수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자,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과 이자 수익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상의 이자 수익 귀속시 그대로 따른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경과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 이자 계상했다면 얘도 인정을 하겠대요. 얘는 재무회계하고 똑같아서 미수 이자나 미지급 이자나 계상이 되어 있다면 즉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면 걔는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관련된 것들은 요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임대료하고 배당소득이 나와요. 임대료하고 배당소득. 자, 임대료는 언제가 귀속 시기인가요? 약정상 보통 임대료는 언제 받기로 계약서상에 다 정해져 있죠. 보편적인 경우에 약정상의 지급일 그 사업연도가 귀속 사업연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미수 수익으로 저기 잡아놨다면 여기 미수 이자하고 똑같이 입금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약정상의 지급일이 없는 임대료인 경우에는 얘는 실제 지급일이 임대료, 임차료 그때 입금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지금 다 입금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입금 중에서도 법인의 수익금액 있죠? 법인의 수익금액을 지금 계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무회계를 따지면 매출액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매출원가 계산하고 등등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 법인세법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금 수익금액 법인세법에서 보는 수익금액이 확정되어야지 그 다음에 송금인이 등등이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액의 종류 항목들을 갖다가 지금 나열하면서 귀속 시기가 언제입니다라는 것까지 구분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배당 소득 수입 시기하고 똑같다는데 뭐 보통 저기 배당금액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 얘가 보편적인 거예요. 그죠? 지급을 해주기로 결의한 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자, 이렇게 그 수입에 대한 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게 있다면은 자산, 재화, 용역, 이자 수익,
지금 여기 끝에 보시게 되면 여기 수익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익 금액이라고 제가 설명을 여기 교재에서는 손익의 귀속 연도라고 귀속 사업 연도라고 했는데 자산 판매는 재화라고 기억하시고요. 지금 법인의 수익 금액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자산의 판매는 재화의 판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제공도 법인의 수익 금액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자 수익도 법인의 수익 금액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배당, 임대료, 간주입금도 나오는데 배당 수익 이런 종류가 지금 수익 금액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여기 이자 수익은 제외해야지 되는데 여기다가 재화 저 순서를 갖다가 좀 머릿속에 용역 그 다음에 재화 용역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재화 용역 요건 지금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확인해 갖고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는 271페이지가 되겠죠. 자산 부채 평가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취득가액의 결정. 취득가액의 결정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자산 얘기하는 거겠죠?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재무회계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었으니까 매입가액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한다. 자가 제조 또는 자가 건설을 하게 되면 제작 원가의 부대비용 포함시켜라. 무상 취득한 거, 그다음에 특수 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거, 이거는 시가로 한다.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은 매입가액으로 하는데 부대비용 제외라. 이건 재무회계하고 똑같죠. 이런 내용으로 여기 취득가액을 결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 평가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임의평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임의평가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나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재고자산이라든지 유가증권, 그죠? 그 다음에 외화자산, 그 다음에 보험업 등의 고정자산 평가익들, 이런 건 평가 회사에서 임의평가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예외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대요. 재고자산, 유가증권, 외화자산, 그다음에 보험업법은 얘는 법률로 정한 것이라서 얘는 다 인정한다 그랬었죠. 재고자산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외화자산은 임의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게 있긴 한데, 얘는 해당되는 항목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은 이 용어들 구분하는 것만 좀 잘 해놓으세요. 재무회계 때 다 사용했던 용어들이에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구분 내용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재고자산은 우리가 배웠던 거 개별법이라든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소매, 재고법 다 포함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은 다 원가법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저가법이라는 용어도 배웠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크게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이다, 저가법이다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럼 원가법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 그 다음에 저가법은 재고자산 평가할 때 시장가치가 우리 장부금액보다 내려가게 되면 저가법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이다, 저가법이다 이런 용어를 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평가할 때요 원가법 사용한대요.
근데 여기에서는 선입선출법이다, 총평균법이다 이런 거 사용, 아니 총평균법이 아니라 후입선출법이다 이런 거 사용 안 해요. 유가증권은요 평균법을 사용해요. 평균법은 두 가지가 있죠. 총평균법, 그다음에 이동평균법 두 개를 합쳐서 다른 말로 가중평균법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개별법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세 가지만 적용합니다. 이것도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자산이나 부채를 이렇게 평가를 갖다가 해야지 되는데, 이 평가하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최초 여기 해당되는 관공서에다가 해당 기관에다가 신고를 먼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 있는 회사들은 유가증권은 어떤 방법으로 이게 공정하게 벌써 신고가 돼 있어야지 그 방법으로 신고하는 걸 갖다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올해 다르고 다음에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최초 자산부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초 신고는 언제 하느냐면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해당 법인이 설립일이 있죠. 해당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그러면 보통 12월 법인이라고 한다면 신고기한은 다음에 3월 31일까지죠. 그때까지는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겁니다라는 거를 신고를 해 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그럼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변경신고는 지난번에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이라고 그랬었죠. 그때는 그 사업연도를 바꾸는 거였었는데, 사업연도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원칙이에요. 사업연도 종료일 몇 개월 전, 3개월 전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실기할 때 시험 문제 내용 자체에서 지금 사업연도가 끝나면 12월 31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0월 31일 날 변경신고를 했다면 변경신고 된 것으로 보겠어요? 안 된 것으로 보겠어요? 안 된 것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럼 변경신고가 되지 않았다라면 먼저 번 걸로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무신고를 하게 되면 요게 왜 제가 빨간 걸로 해놨냐면, 법인세법에서는 신고가 안 되었을 때 재고자산은 뭐로, 모순자산은 뭐로, 그 방법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예전에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재무회계에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각 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뭘로 하라 그랬어요? 정액법으로 하라 그랬죠. 법인세법에서도 평가 방법, 법인들이 뭐 한두 개여야 말이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법인도 엄청 많은데, 그죠? 그 모든 법인들이 이걸 다 신고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는데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겠죠. 그리고 재고자산이라는 건 모든 법인들이 장사하는 물건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법인의 규모가 작은 데들은 이런 거 신고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고, 이런 평가 방법을 자산이 됐던 부채가 됐던 그 신고를 해놓지 않았으면 이걸로 하겠다고 딱 정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외우지 말고 여기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신고 방법은요, 재고자산일 경우 선입선출법이에요. 몰란다? 그게 제일 합리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평가 방법,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평가한다? 선입선출법. 다만 부동산일 때는, 부동산은 굵지가 크죠. 얘는 개별법이에요. 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면. 자, 그래서 요거 무신고일 때 이것도 잘 물어보는 항목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초 평가 방법이 총 평균법을 신고한 법인이 임의평가 방법 이동평균법으로 바꿨다고 한다면, 총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건 지금 설명이 지금 여기서는 좀 안 될 것 같으네요.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이던가? 하여튼 교재에 쓴 말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골 때려져요.
자, 이건 어떤 상황인지 말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처음 재고자산을 갖다가 계산할 때 총평균법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이건 신고한 금액이에요. 신고한 방법. 여기는 신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타저타한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동평균법으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겠다고 다시 신고를 했단 말이죠. 변경 신고를. 근데 얘는 변경 신고를 했는데 언제 했느냐 하면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31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고 된 것으로 봐요? 신고 안 된 것으로 봐요? 안 된 것으로 보죠. 그러면 뭘로 해야지 돼요? 총평균법을 한다? 아니에요. 이걸로 아까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신고한 건 지금 아닌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은 인정이 안 되고 있죠. 그럼 무신고로 봐서 이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해야지 되는데 지금 애시당초 처음 신고한 거 있죠. 얘하고 큰 금액으로 하래요. 그래서 얘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아, 근데 나중에 실기할 때요,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거 입력하는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무신고에 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는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재무회계에서 발생한 내용과 저기 법인세법에서의 규정을 딱 만들어 놓은 것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법인세법에서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무신고했다면 뭘로 하라 그랬어요? 선입선출법으로 하라고 정해줬죠. 그죠? 그거하고 이제 차이가 날 때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별거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총평균법이다, 이동평균법이다, 선입선출법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이걸 못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적용하는 룰을 모르면은 골치 아파지게 헷갈린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평가라고 되는데 주식, 채권이에요. 주식은 원가법, 원가법은 아까 뭐라 그랬었죠? 용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까 우리가 약속한 용어를 못 알아듣게 되면 요거 좀 설명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진단 말이죠. 주식의 원가법은 평균법이라 그랬죠. 즉 평균법에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있고 그다음에 개별법 이렇게 있다 그랬었죠. 자, 유가증권의 평가 원가법 중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적용한다. 채권인 경우에는 원가법 중에서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여기 채권에는 개별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요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가증권인 경우에 무신고하면 뭘로 하래요? 총평균법으로. 빨간색으로 했던 거는 여러분들한테 자주 물어볼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선입선 지금 기억하세요. 재고자산은 무신고일 때 선입선출법, 그다음에 유가증권은 총평균법, 건물일 때는 부동산일 때는 개별법, 이렇게 무신고일 때 그런 거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밑에 설명 나온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얘가 어디 나와 있는 얘기들이냐면 2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맨 밑에 삼각형 옆으로 누워 있는 것 점점점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것이랍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화 자산에 대한 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는 자,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매매 기준율 에 따라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환위험 회피용 통화 선도 통화 수합 말 되게 어렵네. 그 다음에 환변동보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 기준율로 여기 환율을 계산해서 손익 처리하고 송금 입금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기도 우리 법인세 신고서 작성할 때요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해서 환율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 신고서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도 골치 아프니까. 자, 그 다음에 자산의 그 평가 손실. 자산의 평가 손실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얘는 결산 조정 항목이라고 그랬었고, 결산 조정 항목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맥에 해당되는 거 있었죠. 거기서 재고자산의 파손, 부패라든지 저가법으로 평가 손실을 했을 경우, 예, 평가 손실을 회계 처리해 놓아야지 송금으로 인정하는 항목들이란 뜻이에요. 왜? 결산 조정이라는 게 그 말이었었죠. 결산할 때 지금 다음과 같은 평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재고자산,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이 아까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평가한 거는 원래 지금 임의평가라고 그래서 우리 일반 법인들은 임의평가 그 이익이나 손실은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재고자산 일부라 그랬잖아요. 그 일부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파손, 부패, 그다음에 저가법에 의한 평가 손실, 얘는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송금으로. 자, 그 다음에 근데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송금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고정자산도 얘기했었죠. 고정자산도 이런 걸로 인해서 등등에 따르면 평가한 거잖아. 평가한 것도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도 어떤 경우 발행한 법인이 파산됐거나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산의 평가 손실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 27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항목들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기 녹화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요, 여러분 교재 273페이지에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별표 3개 놓고 실무에서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기는 멈추겠습니다.